지금 유럽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배터리 업체들 가운데서 수율을 제대로 맞추는 회사들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3사는 이미 나가서 수율 다 맞추고 공장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거. 그 다음에 ESS 배터리 관련해서 북미 시장을 지금은 중국 업체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지만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동안 잠잠하다가 삼성 SDI는 NCM 계열로 해서 북미 쪽에서 수주를 했고요. 이거 역시도 또 하나의 포텐셜로 가져갈 수 있다. 네, 저는 IM증권에 근무하고 있는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시장 별로 재미없었고 참 왜 우리나라만 이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시장 분석하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러 왔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국내 시장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건데 여전히 수급부재 상황, 그러니까 외국인 아니면 시장이 답이 없는 상황, 외국인이 사야지 움직이고 외국인이 팔면 빠지고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지난달을 좀 돌아보면은 8월 5일이었나요? 급락했을 때가 이게 환변동이 급하게 나왔었죠. 그게 이제 배경은 사실 뱅크 오브 재팬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가 났었던 미국 경제 지표, 특히 실업률이 4.3으로 급등하고 또 그때 그 비농업 고용자 수가 또 쇼킹하게 줄어가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된다고 하면은 미국은 당연히 금리를 인하하겠지. 이게 나오는데 금리 인하폭이 세게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런데 일본은 금리를 인상한다네. 여기다가 더해서 뱅크 오브 재팬의 총재 위에다가 기자회견에서 또 괜히 쓸데없는 약간 좀 오버한 게 좀 있었던 게 뭐냐면 기자가 0.5%까지 가능하냐 올리는 거를 물어봤더니 우리는 그 이상도 볼 수 있어 라고 얘기해버리니까 엔화가 초강세가 나오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아니고 소위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기계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설계가 돼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전에는 엔화가 워낙에 쌌었고 그 다음에 저금리였으니까 엔화를 숏을 잡고 그러니까 엔화를 매도하고 그걸 가지고 니케이 지수하고 미국 자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를 샀는데 엔화가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고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 포지션이 다시 뒤집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엔화를 사면서 엔화 초강세가 나와버리고 반대 포지션에 있던 니케이하고 코스피 그 다음에 미국 자산들이 급락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포지션은 거의 다 풀렸다고 하는데 여전히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지금 시장이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9월 들어서 가지고도 마찬가지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에 나왔던 PC라든지 소비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쁘진 않았는데요. 문제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시장에서는 보통 소비 같은 거는 후행적이에요. 돈이 특히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소비를 쉽게 못 줄이기 때문에 소비는 진짜 수중에 돈이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통장으로 긁어서 쓰고 그것마저 떨어졌을 때부터 급격하게 줄어드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줄지 않는데 반면에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뭐냐면 고용이거든요. 지난달 발표됐었던 비농업 고용자 수가 생각 이상으로 많이 줄었었던 거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실업률이 급등했던 거에 대한 우려감을 이번 주 다음 주 지나가면서 이제 발표 나는 그걸 통해서 확인을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미국 시장에서 놓고 보면은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궜던 주식하면은 뭐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이번에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저 정도 규모의 회사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해서 100% 이상 성장했다고 그러면 뭐 그게 뭐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뜨겁게 환호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역시 그 기저에도 경기 침체에 대한 그 우려가 참 깔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엔비디아는 칩을 팔아야 되는 거고 결국은 그 칩을 사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빅테크들이 지금 경기 침체 논란이 나오게 되고 실제 그 그림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예정됐던 투자를 줄이거나 연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만 좋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미국 증시도 보면은 이게 안정된 투자라기보단 최근에 이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율이 역대급으로 높고 그다음에 이제 짧은 트레이딩이 되게 많대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나 뭐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재미없는 상황이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그 금투세 이슈 계속 나오고 있지만 오늘도 금투세 관련해 가지고 발언 나오고 나서 주가가 정확하게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쭉 빠졌었습니다. 근데 이 금투세 논란 이거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요 그 전에 다 맛이 간 상태에서 막상 시행되면은 또 안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빠져버리거든. 근데 이제 아무튼 금투세 논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우리나라 증시 수급에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저평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는 건 틀림없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여전히 국장에서 미장이나 해외로 자꾸 빠져나가는 자금들이 많다라는 것도 국내 증시의 어떤 침체 이런 것들이 지속화될 경우에는 국내 산업의 성장에도 육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평가를 좀 드리면은 지난달 내내 끌려다녔었던 것 같고 지금 현재 추세도 역시 그 추세는 계속되는 분위기고요. 아마도 시장은 연준하고 시장하고 눈높이를 좀 맞추는 과정을 적어도 FOMC 전때까지는 지속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연준은 경기 침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경기 침체 아니면 금리를 B컷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경기 침체 아니라는데 B컷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가 이율배반적인 게 뭐냐면 경기 침체가 아니면서 B컷을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증시 부양을 좀 세게 해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막상 또 B컷에 대한 부분이 또 강조가 되면 또 뭘 걱정을 하냐면 진짜 경기 침체 아니야? 두 가지 마음이 지금 교차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눈높이를 계속 좀 맞춰가는 과정.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진짜 아니라면은 B컷을 할 이유가 없고 B컷을 지금 하게 되면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전히 시장이 기대하는 건 지금은 25% 인하가 비율이 높기는 한데 그 비중이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여전히 시장 기대하는 거는 조금 연준의 눈높이하고 좀 맞춰지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9월 18일이 아마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할 건데 그때까지는 흐름 자체가 그냥 상단이 제한된 박스권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은 하반기 주가를 전망해 주신다면요? 저는 4분기 이게 지금 저도 두 마음이에요. 지금 제가 좀 스트레스가 많아요. 왜 많냐면 현금 비중이 되게 높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현금을 계속 만들게 돼가지고 손절을 해서 현금을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증시가 좀 힘이 없어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변 정황이나 그다음에 종목들을 놓고 봤을 때 이 종목은 좀 내가 많이 사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확신이 드는 게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내내 좋게 봤었던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좀 과열 현상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주에 저는 비중을 줄였고 그다음에 조선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지만 모 채널 그러니까 경제방송에서 7월 말에 좀 급하게 올라가는 건 과열이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것 때문에라도 최소한 기간 조정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거를 지난주에 제가 다시 철회를 했거든요.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 정도고 그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좋게 보고 올해 내내 유지를 했지만은 최근 들어와서 비중을 좀 줄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좀 과하다. 그리고 폴란드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 이번에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 폴란드 외신이나 이런 것들 SNS 그 전 국방장관 SS나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회해 보면은 그런 그림들이 조금 보여가지고 저는 좀 비중을 줄인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뭘 사지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아직까지 좀 이렇게 방향이 잡히질 않아서 저도 애매한데 개인적으로는 4분기에 한 번 정도는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시장은. 그런데 우리를 보면은 이게 딱히 지금 뭘 사야 될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질 않아. 그래서 조금 애매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어떻게 봐라고 물어보시면 4분기 초 전후 10월, 11월 초 요때는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막상 또 선거 끝나고 나면은 그 후유증이 좀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서 4분기 내내 좋다기보다는 저는 좋다라고 하면은 10월에서 11월 초반 정도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사님 같이 현금 보유가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애매하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장의 움직임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다음에 종목들을 공부하면서 찾아보는데 사실 제가 좋아했던 바이오 섹터도 지금 많이 올라 있고 그다음에 많이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주에 이제 종목별로 보면은 좀 과열 시그널이 좀 많이 보였어요. 거래량이 폭증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새벽부터 기사 내고 주가 폭등했는데 거기서 기관 투자가들 막 팔아대가지고 거래량 엄청 터뜨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다 안 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장이 수급이 넘치고 옛날 뭐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때처럼 자금이 밀물듯이 들어오면 개인 투자자들의 힘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부양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서 거래 엄청 터지는 상황에서 물량을 싹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당장에 주가가 다시 올라가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그 가격선 정도도 예전에는 나쁘지 않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수급이나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과열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저는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좀 저 개인적으로도 이달 내내 좀 고민을 하면서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무엇이 있나요? 우선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연준의 입장 그리고 지표 이게 이제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비중이 커진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부각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금리 인하 압력이 가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엔화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물가도
자기네들이 목표했던 그 수준 이상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다시 조금 올려야 되는 그런 동인이 생긴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다시 엔화가 강해지고 그다음에 달러는 약해지고 그런 상황이 강해지잖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침체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인하폭 자체가 커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연준은 지금 그 경기 침체 아니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 그러면 이제 확인을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도 앞으로 나올 지표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노이즈가 심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지금이 대선 기간이잖아요. 여태까지 미국 경제가 이렇게 운영이 됐었던 건 사실은 아주 정상적인 흐름에서 운영됐다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계속해가지고 연준은 QT를 했는데 경기 부양을 지금 재무부에서 계속 단기채 발행하면서 레버리지 일으켜가면서 계속 키워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자금들이 전반적으로 퍼진 게 아니라 사실 AI 쪽으로 많이 확산이 돼서 왔었던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유지가 됐는데 이제 대선이 코앞인데 지금 그 코앞에 놔두고 예를 들어가지고 고용자 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농업 고용자 수. 정부에서 고용을 늘리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 있잖아요. 거의 어차피 정부 고용 비중이 크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해서 그 지표 자체가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저는 이런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눈높이하고 연준의 눈높이를 좀 키 맞추기를 어쨌든 이달에는 좀 진행을 계속 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엔화의 강세와 관련돼 가지고 이게 중요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렇게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다른 것보다는 엔화의 흐름을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의 니즈가 커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본 경제에서 일본 국채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금리 인상을 또 많이 할 수도 없어요. 이게 상한은 또 제한이 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하는데 상대방인 달러가 만약에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엔화의 강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엔화가 강하게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장에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엔화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엔화 강세가 나왔을 땐 당연히 원화도 강세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원화가 강세가 나오는데 문제는 우리가 잘해서 원화가 강세가 나오면 한국으로 당연히 돈이 들어오겠지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런 역학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얼떨결에 원화 강세가 나올 경우에는 생각처럼 외국인들이 한국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원화가 약세일 때 수출이 잘 되잖아요. 무역 수지 흑자 많이 커지고 하는데 원화가 강세로 반전이 되면 어쨌든 우리 기초 체력이 튼튼해서 원화 강세가 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주가도 좋아지고 이런 분위기인데 그게 아니라 떠밀려가는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 우리한테 별로 좋을 건 없어요. 그런 딜레마가 지금도 사실은 원화가 1,400원 근처에서 놀다가 1,330원까지 내려왔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거기다가 또 내부적으로 금투세 이슈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오늘도 뭐 보완을 해서 연내 한 해 어쩌네 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변수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하반기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보셔야 될 거는 대내적으로는 금투세, 대외적으로는 아무래도 엔화 강세의 강도. 이게 결국은 미국 경기 침체하고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작용할 건지. 침체가 된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논란과 맞물려 가지고 그거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아진다면 어떤 주식 섹터에 관심 가지면 좋을까요? 저는 올해 내내 사실은 이제 바이오, 조선, 그다음에 방산, 그리고 포트 내에 있었던 거는 이제 자동차 쪽, 그리고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이렇게 커버를 해왔는데 이 중에서는 저는 뭐 바이오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바이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에 좀 과열 시그널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다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약 한 달 보름 정도 고점에서부터 하락 조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은 좀 완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도 실적이 개선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원화가 갑자기 강세로 돌아섰잖아요. 근데 이제 환이 이 정도면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더 강해져가지고 1,300원 밑으로 갑자기 떨어진다. 갑자기 단기간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매출하고 손익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그게 변수긴 할 것 같은데 조선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부터는 건조 선박 100%가 흑자다. 한 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회사들은 다 이제 흑자 선박을 갖다가 건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익률 자체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산 제가 기간 조정 좀 필요하다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폴란드 전시회가 지금 3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원래는 그 전시회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하고 폴란드하고 현대로템의 K2 전차 2-1차 계약 될 거라는 기사가 폴란드 현지에서도 나왔었고 국내에서도 나왔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폴란드 현지에서 기사 자체도 조금 노이즈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무산이 됐을 경우에 주가는 조금 쉬어가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방산업체들 주가 중에서 로템 주식이 제일 많이 올랐는데 그것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그림이 좀 나오면 전반적으로 한풀 좀 꺾이는 그림이 나오면 오히려 이제 꺾이고 나서 기간 조정 받고 나면 그때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동차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 얘기가 이제 나왔잖아요. 오늘 빠졌는데 많이 빠진 거는 그 8월달 차 판매 금액이 좀 줄었다고 나왔는데 금액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실 지금 역대급 판매를 지속하고 있는 데다가 이번에 발표됐던 밸류업 프로그램 상으로 봐도 현대차가 지금 35% 주주환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작지만 국내에선 이만큼 해주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적에 대한 노이즈 이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한쪽으로 계속 쏠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고요. 밸류업 관련해 가지고는 우선주 쪽 관심 갖고 계속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전히 우선주 같은 경우 현대차 우선주예요. 지금 연간 배당 수익률이 7%가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갖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왕에 한 거 나머지도 하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여파 이게 당분간은 좀 확인을 하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당장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거는 좀 지금 만약 투자 대상으로 보면 좀 뒤로 놓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최근에 좀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제가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난달에 나오진 못했지만은 그 전달에도 드렸던 것 같은데 내러티브에 의한 상승 그거는 뭐냐면 당장의 숫자에는 안 붙는데 이게 그 당시에 나왔었던 게 뭐냐면은 LG에너지 솔루션이 르노로부터 5조짜리 LFP 배터리를 수주를 했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가 처음으로 LFP 배터리를 자동차 업체에 납품한 거예요. 그럼 LFP는 다 중국이 가져간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가능하네. 그 다음에 유럽에서 가장 배터리 잘 만든다고 하는 노스볼트가 배터리 수율 문제 때문에 BMW가 삼성 SDI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도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이 됐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럽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배터리 업체들 가운데서 수율을 제대로 맞추는 회사들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3사는 이미 나가서 수율 다 맞추고 공장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거. 그 다음에 ESS 배터리 관련해서 북미 시장을 지금은 중국 업체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지만 26년 하반기부터는 관세 부과가 이제 예정이 돼 있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동안 잠잠하다가 삼성 SDI는 NCM 계열로 해서 북미 쪽에서 수주를 했고요. 그 다음에 LG 엔솔 같은 경우는 LFP 배터리로 해서 북미 쪽에서 하나큐셀 그 다음에 플러스였나요? 그 두 군데 회사에서 수주를 했거든요. 이거 역시도 또 하나의 포텐셜로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올해는 힘들어도 내년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게 기대감이 있는 데다가 기사가 또 나왔었죠. 아마 뒤에 나왔으니까 뭐 그런 리포트가 나온 것도 있고 해서 움직이는 게 있는데 저는 이거는 기조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닌데 바닥은 잡은 것 같다.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너무 쫓아가지 마시라. 오히려 빠질 때 기회를 봐서 전저점보다 좀 높은 선에서 바닥이 확인될 때 기회를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